엄마의 암 완치 축하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이모는 룸 장식을 맡았고 남편은 케이크를 찾으러 갔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가 촛불을 끄는 걸 제일 기대하고 있었죠. 2년 동안 항암을 견딘 엄마가 오늘만큼은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일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현관문에 노란 종이가 붙던 날이었어요. 가영이 19살 때였죠. 이웃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와 힐끔거렸고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완전히 망했다더라. 가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 곁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손을 꼭 쥐었을 뿐이었죠. 그 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거칠었는지 가영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날 밤 가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학 얘기는 없던 일로 했어요. 20살이 되던 날 손에 쥔 건 입사 지원서였습니다. 사연을 처음부터 들으려면 거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가영이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봐왔던 그 얼굴, 늘 웃고 있는 그 표정이 가영이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혼자가 되었죠. 어린 딸 하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다행히 이모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친동생인 이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처를 어머니 곁에서 달래다 보니 자연스럽게 셋이 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래서인지 가영을 친딸처럼 끌어안아주곤 했어요. 어머니가 엄격한 편이었다면 이모는 늘 가영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난 날이면 이모가 몰래 들어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군것질도 챙겨주곤 했죠. 두 사람은 달랐지만 가영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셋이 좁은 방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던 밤들, 반찬이 변변치 않아도 웃음이 끊이지 않던 저녁 밥상이었어요. 그 행복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가영이 1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오래 꿈꿔오던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동네에 작은 한식당을 연 겁니다. 음식 솜씨만큼은 자신이 있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전부 쏟아부었죠. 처음 몇 달은 손님이 조금씩 들었지만 자리를 잡기도 전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임대료는 밀리고 식재료비는 올라갔으며 처음 식당을 운영하는 두 사람에게는 그 흐름을 붙들 경험이 없었어요. 가영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홀 서빙을 도왔지만 달라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빚이 쌓였고 집에는 며칠 간격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를 낮추었고 이모는 그때마다 부엌에 들어가 물소리를 내곤 했어요. 가영이 모르기를 바랐겠지만 다 들렸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거실 쪽에서 낮고 지친 목소리가 새어나오곤 했어요.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어딘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가영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올린 채 숨을 죽였죠. 엄마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줄 때까지는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러다 압류 딱지가 붙던 날이 왔습니다. 20살이 되던 날 가영은 취업 공고를 뒤졌어요. 고졸이라는 이유로 문이 좁아지는 곳도 있었지만 학력보다 성실함을 보는 회사를 골랐습니다. 회사에서 남들보다 2배로 일했어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붙었죠. 어머니도 남의 집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고, 이모는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자리를 잡았어요. 셋이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가영은 그 시간들을 덤덤하게 보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혼자 고개를 떨군 날도 있었고 화장실 칸에 들어가 울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앞에서는 늘 웃었죠. 어머니도 이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셋 다 서로 앞에서는 괜찮은 척을 했고 그 괜찮은 척이 모여서 진짜 괜찮음이 되어갔습니다. 20살에 시작한 그 싸움이 30살까지 이어졌어요. 10년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봉투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더니 어머니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죠. 그날 모녀가 나눈 포옹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온기 하나로 내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10년이 끝난 뒤부터입니다. 빚을 다 갚고 드디어 숨을 고를 수 있게 되었을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평생 혼자 살겠다던 가영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이 또 다른 전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어머니한테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취업한 지 3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퇴근길에 버스를 놓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줬어요. 국이 뜨거웠습니다. 한 숟가락 뜨자 그 온기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울음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지만 가영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고 빚이 청산됐을 때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해온 사람이 쉬는 게 몸에 맞지 않았던 거죠. 시장 골목에 작은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이번엔 크게 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뷔페 형식으로 점심 한 끼를 제대로 팔겠다는 소박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식당이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가영의 결혼 얘기를 해야 해요. 가영은 비혼주의였어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가족 셋이서 오래오래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회사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최도연이라는 사람이 생겼고 2년이 지나는 동안 어느새 곁에 없으면 허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긴 무렵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연 씨가 좋아서 결혼한 건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건지 가영 자신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마 둘 다였겠죠. 어쨌거나 가영은 비혼이라는 원칙을 접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이 얼마나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는지를 가영은 시어머니 강복래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한 순간부터였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를 훑어보는 그 눈빛이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죠. 그 사람이 앞으로 가영의 삶에 얼마나 깊이 끼어들게 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가영이 그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이 두 사람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와 이모.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가영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영이 강한 척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이 두 사람이 항상 등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 셋이 뭉치면 무서울 게 없다고요. 빚을 다 갚은 뒤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평생 일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려니 몸이 근질거렸던 모양이에요. 가영이 이제 좀 쉬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어머니는 며칠을 안절부절 못하다가 시장 골목에 작은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차리는 게 아니었어요. 뷔페 형식으로 반찬 몇 가지를 내놓고 점심 한 끼를 제대로 팔겠다는 소박한 계획이었죠. 이모도 두말 없이 합류했습니다. 자본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맛은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테이블 4개짜리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 장담할 수 없었고 첫 주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너 명이 전부였죠. 그런데 입소문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이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 다음 날은 2명이 왔고 그 다음 주에는 줄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와 이모의 나물무침이 손맛이 다르다는 말을 들은 것이 그 즈음이었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오기 시작했고 단골이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 두 사람이 처음 식당을 차렸을 때도 저렇게 들떠 있었는데 그땐 망했고 이번에는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쓴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마지막 빚 독촉원이 왔습니다. 남은 금액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는데 돈을 건네자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별 감흥도 없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우리 볼 일 없겠네요. 그 말이 얼마나 홀가분하게 들렸는지 가영은 그 사람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이었죠. 그 긴 시간이 그 한마디로 끝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상에는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와 두부조림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한 병이 있었어요. 거창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셋이 오늘을 자축하고 싶었던 것이죠. 잔을 들어 부딪혔을 때 어머니가 먼저 울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버렸어요. 이모도 가영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목이 막혀서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셋이 울었습니다. 싸구려 소주가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달았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숨을 고른 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거칠었어요. 10년치 가사 노동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걸 보니 또 눈물이 났죠. 엄마, 이제부터는 파스 붙이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 그래도 돼. 이제는 그래도 돼. 어머니는 대답 대신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모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셋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느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죠. 식당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테이블이 4개에서 6개로 늘었고 자리가 모자라 손님이 줄을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점심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어머니와 이모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 재료를 손질했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였지만 이번에는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통장에 숫자가 쌓여가는 게 보였죠. 어머니는 그것을 볼 때마다 조용히 웃었어요. 말없이 웃는 그 표정이 가영에게는 가장 좋은 보상이었습니다. 가영 자신도 그 시기에 달라진 것들이 있었어요. 미용실을 제때 다니기 시작했고 옷을 살 때 가격표를 먼저 보는 버릇을 조금씩 고쳐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밥도 먹었고 퇴근 후에
혼자 산책도 했어요. 작은 것들이었지만 가영에게는 처음 누려보는 여유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았습니다. 챕터 하나를 더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요한 건 가영이 그 소식을 들고 어머니 앞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꺼낸 말이에요. 한참을 아무 말도 않다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냐고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그럼 됐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이모가 가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언니가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라고,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영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울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이모 앞에서 그냥 쏟아졌죠.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그 시기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웃는 얼굴을 자주 봤어요. 빚 갚느라 바쁘던 시절엔 그 여유가 없었는데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 눈빛이 달라졌죠. 그 표정을 볼 때마다 가영은 이 식당이 계속 잘 돼야 한다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무렵 가영은 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를 꺼냈죠.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냐고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는 그럼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이모가 가영을 조용히 불러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속으로 많이 울었을 거라고, 그래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영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울 수 있었어요. 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이모 앞에서 그냥 쏟아졌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강복래가 가영의 인생으로 공식적으로 걸어들어왔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영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여자가 있었는데 엉뚱한 여자가 나타난 거였죠. 그것도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까지 껴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어요. 그 분풀이가 가영한테 향했고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만 모인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긴 했지만 표정이 말과 달랐어요. 반면 어머니와 이모는 가영 옆에 서서 웃어줬습니다. 그 웃음이 가영한테는 충분한 축하였죠.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결혼 후 첫 달이 지나기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바로 드러났어요. 가영의 어머니와 이모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당당히 꺼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 집이 한때 망한 집 아닌가요? 빚 갚느라 정신없던 집 딸을 내 아들이 왜 데려와? 가영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꾹 다물었죠. 가영도 그 자리에서 참았습니다. 싸우면 어머니와 이모가 더 불편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강복래를 처음 본 순간 가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표정에서 이미 다 보였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를 훑어보는 그 눈빛이 반가움보다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도연에게 시선을 옮기며
짤막하게 한마디를 꺼냈는데 그게 인사도 아니었고 반김도 아니었죠. 아들한테 대고 이 집 어디 사는 집이냐고 마치 가영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묻는 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창의 딸이었는데 번듯한 대학을 나왔고 집안도 탄탄하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다른 여자를 데려온 것이었죠. 그것도 혼전 임신이라는 상황까지 껴서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가영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하나씩 꼬투리가 더해졌어요. 고졸이라는 것, 혼전 임신이라는 것, 그리고 친정이 한때 빚더미에 앉았던 집이라는 것. 시어머니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들면서 자신의 반대에 정당성을 붙여갔습니다. 가영을 싫어하는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집이 한때 망한 집 아닌가요? 빚 갚느라 정신없던 집 딸을 내 아들이 왜 데려와? 가영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꾹 다물었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그런 말씀은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지 않았어요. 가영은 그 자리에서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싸우면 어머니와 이모가 더 불편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죠.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도연이 곁에 있었고 어머니와 이모가 응원해 주었어요. 그것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고 가영은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틈을 주지 않았어요. 찾아올 때마다 한마디씩 얹었어요. 집이 지저분하다. 반찬이 이게 뭐냐.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 가영이 뭔가를 해도 트집, 안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에어로 흘렸어요. 시어머니 다 저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가영도 그 말을 믿으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은 선을 점점 넘어갔습니다. 출산 후 살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 가영 때문에 도연이 힘들다는 것, 고졸이라 눈치가 없다는 것, 모두 가영 앞에서 당당하게 내뱉는 말이었어요. 가영은 언제까지나 참을 생각이 없었어요. 딱 한 번 시어머니가 도연 앞에서 가영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가영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도연은 당황해서 가영의 팔을 살짝 잡았지만 가영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굳었다가 이번엔 도연 쪽으로 눈을 돌리며 뭐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게 자리를 떴고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을 직접 건드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쓰는 쪽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조금 지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도 한몫을 했어요. 어느 날 가영의 귀에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며느리 흉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졸의 혼전 임신, 게다가 친정이 망한 집 딸이라고요. 시어머니 친구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했다더라고요. 복내야, 그 며느리 보통이 아니더라. 눈빛이 달라. 그게 칭찬인지 경고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경계심을 키운 것 같았습니다. 가영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빠졌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과는 맞서면 그만인데 뒤에서 은근하게 퍼뜨리는 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한테 말하면 또 어머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가영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곤란해했고 겉모습이 가영을 더 지치게 했죠. 아이가 돌이 지나도록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아지기는커녕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영을 직접 건드리는 대신 가영 주변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표적은 엉뚱하게도 어머니의 한식 뷔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영은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탐욕인 줄만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탐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가 처음 가영의 집에 찾아온 날 어머니가 보내준 식당 반찬을 먹더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다음번에 올 때는 좀 챙겨달라고 했어요. 가영은 그 말을 그냥 흘렸습니다. 설마 자주 오겠느냐 싶었죠.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다가 어느새 격주가 됐고 나중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비치기 시작했어요. 올 때마다 냉장고를 열어봤고 반찬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영은 눈치를 채면서도 처음엔 그냥 뒀어요. 시댁 어른이 드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직접 어머니 식당으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짜가 당연한 것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그 뻔뻔함이 가영을 진짜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가영이 결혼 후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자신의 출발점을 누군가한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걸어온 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길을 끊임없이 무기로 꺼내들면서 가영도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바라볼수록 창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절이 만들어준 단단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버티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그걸 흠으로 쓰려 했지만 가영에게는 무기였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만 모인 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긴 했지만 표정이 말과 달랐어요. 반면 어머니와 이모는 가영 옆에 서서 웃어줬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웃음이 가영한테는 충분한 축하였죠. 가영은 그날 혼자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잘 되면 좋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언젠가는 자신을 인정해 줄 날이 오겠지 하고요.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결혼 후 첫 달이 지나기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에는 언제나 패턴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봐준다는 말로 가영을 방에 들여보내고 그 사이에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슬쩍 들여다보는 정도였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보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고 마음에 드는 것은 가방에 넣었어요. 가영이 방에서 나와보면 냉장고 자리가 달라져 있곤 했습니다.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그 반찬이 어머니 식당에서 만들어 온 것들이라는 걸 알고부터는 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이모가 새벽같이 나가 재료를 다듬고 하루 종일 서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꾸려가는 두 사람에게는 한 그릇 한 그릇이 다 수입과 연결된 것이었어요. 그걸 당연한 듯 가져가는 것이 가영 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가영은 시어머니가 온다는 연락을 받는 날이면 반찬을 미리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한켠에 봉지째로 넣어두거나 찬장 깊은 곳에 밀어넣는 방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텅 비어 있으면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시어머니는 가영의 집 냉장고가 비어 있자 직접 어머니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가영이 처음 알게 된 건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이모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고 큰 밀폐 용기를 들고 카운터 앞에 떡하니 서서 채워달라고 했다고요. 처음엔 그냥 돌려보내려 했는데 가족 아니냐면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영아, 오늘도 왔다 갔어. 나 오늘 진짜 한마디 할 뻔했다. 이모가 전화를 끊고 난 뒤에 가영은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를 넘겼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딸의 시댁이니까 참았겠죠. 며느리가 눈치 보일까봐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영은 참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식당에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영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가게에 더 이상 오지 말아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챙겨줘서야 되겠냐고 했습니다. 가영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식당은 어머니가 땀 흘려 운영하는 곳이고 돈을 받지 않으면 손해가 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식당에 나타났어요. 그날 알바생이 가영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오셨던 그분 오늘도 오셨어요. 또 공짜로 달라고 하세요. 가영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어느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시어머니가 식당에 한 번 더 왔을 때 때마침 가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밀폐 용기를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가영은 다가갔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했으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냥 가깝다고 했죠. 가영이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님, 다리가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부터 가셔야지. 왜 식당에 오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영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팽팽했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모는 그날 저녁 가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식당, 자기가 나중에 더 크게 키울 생각이 있다고요. 막연한 말 같았지만 이모의 눈빛은 막연하지 않았어요. 가영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모가 그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한식 뷔페 식당은 그 무렵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 손님이 꾸준히 늘었고 인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한식집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새벽같이 나가 재료를 손질했고 식당이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가영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다고 느꼈죠. 한번 망한 경험이 있는 두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 당당히 들어와 공짜를 요구하는 모습은 가영에게는 단순히 밥을 가져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땀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망했던 집이 이제 좀 되나 보니까 자기가 챙겨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가영은 너무 역겨웠어요. 그 논리 속에는 처음부터 이 집을 아래로 보고 있었다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가영은 도연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듣고 나서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겠다고 했고 가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통화 이후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시어머니는 더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왔어요. 공짜 음식을 못 가져가게 막으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영은 그걸 그때는 몰랐고 조금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방식으로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가영에게 전화를 걸어 무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파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뜸을 들이더니 병원보다는 식당에 들러 따뜻한 밥이나 한 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영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계단도 못 오른다는 사람이 식당은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가영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의심이 사실이 됐다는 것을 가영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식당에 다녀갔다는 말을 가영한테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겠죠. 이모가 참다 못해 가영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었고 어머니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모한테 왜 말했느냐고 했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영은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든 건 혼자 삼키고 딸한테는 괜찮은 척하는 사람. 가영이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더 못 참았던 것이었어요. 가영은 그 무렵 이모한테서 한마디를 들었어요. 언니가 그냥 퍼준 게 아니라는 것을요. 딸 시댁이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참은 것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자기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딸 생각에 꾹 참는 사람이었죠. 가영은 그 사실이 고마운 동시에 미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속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 답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쳤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한테 문자가 온 것이었는데 내용은 짧고 단호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넘어졌다. 다리를 다쳤다. 어떻게 할 거냐? 가영은 그 문자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식당 앞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몸싸움도 없었거든요. 가영이 한마디를 했고 시어머니가 그냥 돌아선 게 전부였어요. 도연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돌아온 이야기는 가영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가영이 소리를 질러서 놀란 나머지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가영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고 가까이 다가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영아, 너네 어머님이 지금 식당에 와 있어. 가영은 순간 뭔 소리냐 했더니 이모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다리를 다쳤다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절하지 못하고 시댁으로 갔다는 것도요. 가영은 전화를 끊고 바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청소포를 쥔 손이 느렸습니다. 허리가 불편한 사람처럼 몸이 굽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옆 소파에 다리를 뻗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가영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발이 굳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는 가영을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나려 했는데 가영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설명도 해명도 없었어요. 일단 나가는 게 먼저였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어디 가느냐고 했지만 가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나서야 가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영은 엄마가 뭘 잘못했느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딸이 걱정돼서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바닥을 닦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가영은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드린 뒤 이모에게 연락했어요. 같이 가달라고 했더니 이모는 두말 없이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다시 나타나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으니 지금 바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요. 이모도 옆에서 같이 가드리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했어요. 가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많이 다치셨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닫혔어요. 가영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를 쭉 뻗고 있던 자세를 슬그머니 바꿨어요. 이모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 뭔 일이냐고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무심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까는 멀쩡하게 장 보러 나오시던데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자리에서는 쐐기가 됐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모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시어머니는 한참 만에 다리 통증이 좀 가셨다며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가영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요. 그날 이후 가영은 도연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다시 우리 친정에 연락하거나 식당에 찾아오면 그때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경고를 했죠. 가영은 그 통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남편이 이쪽 편에 서 있다는 걸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잠잠한가 싶었는데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불씨가 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연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서럽다고 했다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를 몰아세웠는데 아들이 그걸 막지 않았다는 식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영은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도연이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가영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 오히려 자기 어머니가 선을 넘은 것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뚝 끊겼어요. 가영은 그 시간이 고요하면서도 찜찜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긴 사이에 가영의 가족에게는 더 큰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조용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의 식당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가영은 그 흐름 속에서 점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진 자리에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단단함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됐습니다. 그 무렵 가영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면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접 부딪히다가 불리해지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썼습니다. 어머니를 시댁으로 불러 청소를 시킨 것도, 꾀병을 빌미로 도연을 압박한 것도 전부 그 패턴이었죠. 가영을 직접 이기지 못하니까 가영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서 가영을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흔드는 사람한테 대응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이었죠. 가영은 그때부터 어머니와 이모와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도 조금씩 거들었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가영한테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는 동안 이모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계획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었죠. 가영은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 잠을 못 잤어요. 청소포를 들고 시댁 바닥을 닦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천천히 걸레를 밀던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분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뒤엉켜서 어느 것 하나를 딱 잡아낼 수가 없었죠. 가영은 그 밤에 이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사람한테 제대로 된 값을 받아내겠다고 소리 없이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뒤로 가영의 집에서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오히려 그게 낯설었어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른다는 습관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무 이유 없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곤 했죠.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진짜 편안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이렇게 가볍다는 걸 가영은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 없이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한 시간 사이에 엄마가 아팠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도연은 한동안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가영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렸어요. 남편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 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이모가 새로 여는 고급 한식 레스토랑의 밀키트 유통 부문을 맡아보겠느냐고요.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도연이 재취업을 했다는 소식만 어딘가에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도연도 굳이 알리지 않았고 가영은 더욱 그랬습니다. 이모가 그 시기에 오래 품어온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전 남편에게 물려받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그냥 임대로만 놔뒀었죠. 그런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자리가 비자 이모는 그 공간을 직접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고급 한식 레스토랑이었어요. 한정식 코스를 내놓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모는 어머니를 공동대표로 세웠어요.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모였고 이모는 그 솜씨가 작은 뷔페 식당에 묻혀 있기엔 너무 아깝다고 늘 생각해왔던 겁니다. 메뉴 구성은 어머니가 맡았고
식재료 계약과 직원 채용은 이모가 맡았어요. 두 사람이 각자 잘하는 걸 나눠서 하니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준비를 함께 하던 날 이모가 가영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다가 한마디를 했어요. 여기 CCTV는 구석구석 다 찍혀. 손님들 안전을 위해서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습니다. 가영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는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죠. 레스토랑은 조용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들 위주로 입소문이 났고 식당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그중 한 분이 가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이 진짜 다르다고, 이 동네에서 이런 밥을 먹을 수 있는 줄 몰랐다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전해 듣고도 그냥 웃었습니다. 칭찬에 크게 들뜨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다음 날도 새벽같이 나가 재료를 손질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레스토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무렵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모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가영아, 언니 많이 힘들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짧은 말이었는데 가영은 그 말만 듣고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챘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가영이 직접 병원에 같이 가서 의사한테 직접 들은 뒤에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위암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날 가영은 병원 복도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검사실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모는 옆에서 가영의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가영은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모도 눈이 빨개졌죠. 두 사람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척을 했어요. 병원에 갈 때도 혼자 가겠다고 했고 밥도 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가영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영이 집에 갔다가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모자를 쓰고 부엌에 서 있었는데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귀 옆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영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뒤에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죠. 항암실 복도에서 어머니 손을 쥐고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모도 올 수 있는 날은 항상 왔어요. 셋이서 좁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있는 날도 있었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인연이 가영에게는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싸움 같은 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낳는 것, 그것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그 기간 동안 가영 곁을 잘 지켜줬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가능한 한같이 갔고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왔어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가영이 밥을 잘 안 먹으면 조용히 뭔가를 사다 놓았고 가영이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깨어 있었습니다. 가영은 그런 도연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 힘든 시간 안에서 했어요. 이상한 타이밍이었지만 그 생각이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도 가끔 도연한테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아들 목소리라도 들으면 안 되겠냐는 시기였는데 도연은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장모님이 많이 아프다는 것도 알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는 도연이 가영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영도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픈 동안만큼은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레스토랑은 그 2년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가 어머니 대신 현장을 이끌었어요. 어머니는 치료가 없는 날이면 꼭 식당에 나가겠다고 했고, 이모는 반은 맞고 반은 허락했습니다. 앉아서 메뉴 구성만 봐도 된다고 하면서요. 어머니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 아픈 생각만 나는데 식당에 나와 있으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가영은 그 말을 듣고 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언젠가 가영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많이 편찮으시다더라. 그래도 이모님이 꼭 지키고 계시더라고. 그 말이 짧았지만 가영은 그 말 속에 담긴 것들이 느껴져서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그걸 당연하게 여겨왔다는 게 새삼 미안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완치 판정을 받은 날 가영은 병원 복도에 서서 울었어요. 기쁜 울음이었는데 왜 그렇게 슬픈 것처럼 쏟아지는지 몰랐습니다. 이모도 울었어요. 도연도 눈가가 빨개졌죠. 어머니는 셋 다 왜 우느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낫는다는데 왜 우냐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모가 코를 훌쩍이면서 어머니한테 그러게 왜 이제 낫냐고 했습니다. 가영도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그러다가 셋 다 결국 웃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 웃었죠. 완치 기념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연이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우리끼리 밥이나 먹으면 된다고 했죠. 가영도 처음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모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냥 식당 우리가 아끼는 룸 하나 빌려서 하자고요. 손님 받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쓰는 시간으로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기념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가영이 운전을 하고 이모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와 함께 따라왔어요. 차 안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리 쪽을 보고 있었는데 가영은 눈끝이 젖어 있는 걸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영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버텨온 2년이 이제 끝났다는 것, 그 안도감이 지금 눈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 옆에 앉았고 이모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없어도 편한 것처럼 셋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념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창하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서 하고 싶다고요. 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도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2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 소리였는지 가영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영의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결국 주인공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영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달려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리가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건 등 뒤에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자기가 힘든 건 혼자 삼키고 딸한테는
괜찮은 척 해온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버텨가면서도 그 문자들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 그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멈췄어요. 이게 진짜 어머니라는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밤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쓰는 힘이 됩니다.